안녕하세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유나이트 서울 2020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위한 유니티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세션을 진행할 전영재입니다. 현재 유니티 코리아의 ATM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동차나 기타 운송수단 혹은 매뉴팩처링 관련 비즈니스 진행에 있어서 테크니컬 파트를 맡아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세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니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레이트레이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본 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유니티 레이트레이싱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짧은 데모를 한 다음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요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유니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동차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면은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티는 전반적으로 이 구조에서 활용되고 있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먼저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 안에 5가지 카테고리로 세부 분류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미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주요 내용은 레이트레이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 되게 리얼리스틱한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카테고리는 저기 녹색으로 해놓은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인데 오른쪽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품의 컨피규레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면서 제품을 돌려보거나 아니면은 색상을 바꿔보고 옵션을 바꿔보고 뭐 더 나아가서 제품 자체를 바꿔보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일명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실제 제품을 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매장을 방문하잖아요. 매장을 방문하면 아시다시피 그 오프라인 매장은 공간이 한정적이니까는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자동차도 뭐 한 대, 두 대, 색깔도 그냥 그 중에서 좀 잘 팔리는 거 위주로 갖다 놓게 되는데 이제 고객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색상, 다양한 옵션을 전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탈로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종이로 출력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긴 분명히 다양한 색상과 어떤 옵션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이런 2차원 이미지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3차원 컨피규레이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공을 하는 그런 컨피규레이터도 이미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결국 만족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가능하면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질감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사려는 제품이 이 제품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티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도입해서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밖에 카테고리에 대한 예시는 제가 GIF 이미지로 대신 했는데요. 앞서 나온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가상의 리뷰를 같이 하는 그런 같이 하는 가상 리뷰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현장 작업자들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증강현실 트레이닝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요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데 그런 퍼셉션 모델의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자동 생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차량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뭐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디스플레이에서는 근데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혹은 여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까지 이런 콘텐츠까지 유니티 3D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티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레이 트레이싱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 트레이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어떤 게 좋은지, 기존에는 왜 이야기도 별로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었는지, 이런 등등등 레이 트레이싱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조명 계산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원래 조명 계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빛이 있잖아요, 자연 상태는. 그래서 그런 빛이 비추는 표면이나 혹은 비추지 않는 표면 등등 이런 환경과 빛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표면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반사하거나 내부에서 굴절하거나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건물 아니어도 빛이 안 들어오는, 태양빛이 안 닿는 것 같지만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연현상이지만 레이 트레이싱은 이런 조명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조명 계산이 아니고 저희는 전역 조명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역 조명은 다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정확히 분리라기보다는 빛이 직접 닿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닿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계산을 다르게 하게 되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직접 조명은 빛이 바로 닿아서 밝아지는 게 있고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 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거고요. 원래 자연 현상에서는 빛이 직접 비추지 않더라도 반사를 하면서 점점 저희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평형 상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빛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아지는 부분까지 계산하는 거를 이제 전역 조명이라고 하고,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당연하게도 빛이 막 반사되면서 사방을 비추니까는 대충 다 밝아져요. 물론 이제 아무렇게나 막 밝게 하면은 그 가상에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밝아지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두 개 중에서도 오른쪽 이미지가 약간 더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반복하자면은 레이 트레이싱은 오른쪽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갑자기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전역 조명이란 거를 처리 못했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섀도우 맵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라이트 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유니티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먼저 직접 조명은 전통적으로 그림자 맵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이는 이미지처럼 빛이 닿아서 밝은 곳, 다른 물체에 가려서 어두워지는 곳, 이런 것들을 그림자 맵이라는 방법으로 굉장히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간접 조명의 계산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구현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대신에 이제 마찬가지로 유니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베이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한글로 표현하면 구웠다 이런 의미지만은 의미상으로는 구웠다라기보다는 미리 포함시켜 버렸다라는 의미가 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베이크드 방식으로 간접 조명을 표현하면은 이걸 직접 조명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전역 조명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라이트 맵은 아시다시피 조명을 미리 설치해가지고 밝아지는 현상을 이미지로 생성해서 물체에다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는데, 그렇게 미리 계산된 빛의 현상이 입혀진 물체는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변화를 이미지가 매핑된 상태에서 조작해버리면은 이제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라는 방식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라이트 프로브는 라이트 맵이랑 조금 유사합니다. 그 빛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현상을 미리 계산을 했다가 동적인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각 프로브들의 보관을 해가지고, 프로브들에서 주는 빛을 보관해가지고 약간 전역 조명, 그 간접 조명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프로브를 장면 여기저기 설치를 해야 되고 빛의 계산까지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처리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 트레이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개발돼서 짠 나타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1980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빛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굉장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3차원으로 그려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혹은 각종 트릭을 첨가해가지고 뭐 이때 이제 하드웨어를 같이 활용하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했어요. 이제 물론 실시간 렌더링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3D 애니메이션, 뭐 예를 들어 픽사의 뭐 다양한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영화에서 쓰는 VFX들, 뭐 불이 튀거나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사실적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막 돌려보거나 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오프라인 렌더러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요새 이제 3D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수 효과들이 들어간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레이 트레이싱 같은 그 조명 계산 기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도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레이 트레이싱을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아키텍처로 그래픽 카드를 개발해서 출시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근사된,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근사된 레이 트레이싱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실시간으로. 여전히 레이 트레이싱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려면은 실시간에 보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해요. 뭐 계산 비용이 들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전에는 이런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제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은 실시간에 레이 트레이싱을 구동시켜가지고 기존이랑 다른 사실적인 이미지를 실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제가 레이 트레이싱이 자꾸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라는 걸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아래 그림이 레이 트레이싱의 기본 작동 원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광선을 추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레이 트레이싱을 그냥 한글로 옮겨놓으면 광선 추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카메라는 이제 사람의 시야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레이, 이 광선을 쭉 쏘게 되는데 이 광선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의 픽셀들마다 하나씩 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하나 쭉 쏴가지고 지금 노란색 구가 하나 있는데 노란색 구에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걔는 노란색이니까 나에게 노란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색상을 쭉 돌아와가지고 픽셀에다가 노란색이라고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레이 트레이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추적한 게 없잖아요. 그냥 쭉 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레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그래픽, 실시간 그래픽에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레스터 하는 거랑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표면에 광선이 닿았을 때 물론 이제 흡수될 수도 있어요. 흡수될 수도 있지만은 반사하거나 굴절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광선을 생성 및 발사하게 되고 또 이걸 추적한 다음에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또다시 추적을 해요. 이런 식으로 3차, 4차 계속 광선이 생겨나고 그걸 추적하는데 이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픽셀이 그냥 뭐 한 픽셀에 대해서 쏜다라고 하니까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보통 보신 이미지가 뭐 1920, 1080만 돼도 픽셀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그거마다 하나씩 다 쏘는데 그것만 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는 부산적인 광선들까지 전부 추적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일단 레이 트레이싱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단순히 이제 그림자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맨 아래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걔는 바닥으로 쐈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바닥이 있어요. 바닥으로 쐈을 때 이제 요 위치가 빛을 받냐 안 받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 트레이싱은 조명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빛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검사를 합니다. 요건 이제 섀도우 레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어쨌든 요 위치에 대해서
빛이 보이면은 밝은 거, 빛이 안 보이면 어두운 거, 그리고 어두운 거를 이렇게 모아두면은 그게 그림자가 돼요. 이런 그 광선을 추적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계산을 쭉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빛은 광원, 뭐 예를 들어 태양에서 쭉 발사돼 가지고 표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사람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빛의 이동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레이 트레이싱이랑은 뭐 계산량이 비교가 안 되고 많아요. 왜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예 반대로 눈에서 보이는 것만이라도 찾아보자라는 게 이 레이 트레이싱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계산량이 많은 레이 트레이싱을 어떻게 실시간에 가깝도록 할 수 있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세션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랑은 조금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걸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공간을 분할해서 새로 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광선이 추적되는 그 쉐이더 프로그래밍을 설명드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컨텐츠 개발자나 혹은 마케팅 세일즈 담당자 분들이 어떤 식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이해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레이 트레이싱의 기능들을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되고 있는 유니티의 레이 트레이싱은 HDRP라고 불리우는 그 고품질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DXR이라는 기술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HDRP나 DXR의 약자는 저렇게 풀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구동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뭐 설명드렸지만 동적으로 막 장면이 변해도 조명 계산이 사실적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화면 밖에 혹은 화면 뒤에 가려진 물체까지도 함께 다 인터랙션을 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다른 기능들의 세부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이런 장점이 또 있고, 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 내부에서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트릭들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점들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마케팅 세일즈에서 제품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니티의 고품질 렌더링 파이프라인인 HDRP 기반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본래 이 DXR이라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이렉트X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다이렉트X 11도 아니고 12부터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12의 API를 가져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런 API들은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랑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원한다면은 뭐 레거시라든지 혹은 URP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유니티에서는 그 공식적으로는 HDRP에서 작동하도록 계속 개발하고 그 폴리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N사의 RTX 시리즈 그래픽 카드들, 그리고 다이렉트X 12와 같이 엮여가지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필요하고요. 또 유니티 에디터 같은 경우는 2019.3부터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는 이제 벌써 작년 한 중반쯤이잖아요. 그때쯤에는 레이 트레이싱의 개발 단계도 약간 초기였기 때문에 2019.4 이상의 LTS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최신 기술을 보다 먼저 접해 보시려면은 뭐 2020.1이라든지 혹은 2020.2 베타 정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덕션까지 가기에는 베타 버전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새로운 기능들이 이런 게 추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추가로 아래 보내드리는 아래 그 있는 링크를 보시면은 이런 하드웨어 조건들 혹은 어떤 환경에서 돌아간다, 이런 설명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RP와 DXR을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동차 산업계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레이 트레이싱의 주요 기능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랑 지금의 방식,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거랑 하지 않은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저랑 같은 선상이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녁 조명이에요. 나중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우선 이름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번역하면 저녁 조명인데 사실 그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 저녁 조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피처는 간접 조명을 계산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조명은 그림자 맵이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더 손댈 일도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간접 조명 결과를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저녁 조명을 표현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간접 조명은 사실 이 계산 결과는 자동차 산업이든 아니면 다른 산업이든 그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영상 이미지도 있었지만은 자동차를 렌더링하던 선글라스를 렌더링하던 시계를 렌더링하던 어쨌든 이런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구현단에서 이런 저녁 조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하다, 쉐이더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은 인다이렉트 디퓨즈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게 아니라 인다이렉트 디퓨즈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그래픽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디퓨즈 조명이 간접적으로 오는 거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렉트 디퓨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 트레이싱 계산 방법은 광선을 샘플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가 어떤 표면에 부딪히면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결과값들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종의 샘플링이 됩니다. 왜냐면은 무한하게 많이 쏠 수 없으니까는 이제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링이 되고 이렇게 많이 추적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최종 색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 개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샘플 개수가 적으면은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 표면은 원래. 근데 샘플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픽셀이랑 색깔 차이가 확 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모아놓고 보면은 노이즈처럼 보여요. 뭐 여기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런 변화가 픽셀 단위로 일어나니까는 약간 지글지글해 보입니다. 이걸 노이즈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영상 보시면은 이 이미지는 이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 실시간 렌더링 조건을 맞추자면은 샘플링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디노이즈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전역 조명에도 들어있고 뒤에 놓을 반사나 뭐 그림자 전부 다 디노이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키지 않으면은 그래픽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반드시 키면 되는데 이 디노이즈는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페이셔 템퍼럴 필터링이라는 걸 해요.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혹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필터링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두 가지 그 알고리즘을 같이 씁니다. 하나는 양방향 필터, 바이레터럴 필터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TA, 템퍼럴 엔티엘러싱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방향 필터의 본래 사용처는 디노이징이면서 뭐 블러링 이런 거기도 해요. 어차피 블러라는 게 화면을 그 주변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뭉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링 용도인데 이 바이레터럴 필터링은 블러를 시키면서도 그 물체 외곽선은 유지를 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블러를 확 해버리면은 화면이 다 뭉개져 버려가지고 이 물체, 저 물체, 뭐 전경과 배경 요게 구분할 수가 없게 이미지가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레터럴 필터링을 이용해서 물체의 외곽선을 살리고 물체 내부에 있는 노이즈는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디노이징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한 프레임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이셔 필터링에 해당하고요. 왜냐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블러링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전 8프레임에 대해서 누적된 값을 이용하는데
이제 그래픽스 기술 중에 리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렸던 어떤 이미지의 각 픽셀들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게 다시 프로젝션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리프로젝션을 반복하면서 이전 8프레임을 다 현재 프레임으로 가져와서 누적시킵니다. 이렇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결과들을, 이미 만들어진 조명 결과들을 누적하는 거죠. 뭐 어차피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전 데이터, 옆에 데이터들 같이 평균 내가지고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굳이 한글로 명칭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저기 빛의 차폐로 인한 감색 근사치를 주는 필터링 이펙트라고 써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구글링 하다 보니까 나온 일종의 그 검색 결과인데,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딱히 대체할 용어도 없고 해가지고 보통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간접 조명인데, 쉽게 생각해서 내 주변에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저는 빛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어두워질 거예요. 빛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쨌든 제 주변에 가리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 이 픽셀이겠죠. 픽셀이 이만큼은 어두워질 거다라고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번 반사되는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옆에 누군가가 그 전에 왔던 빛을 가린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처음 조명에서 튕겨서 오는 걸 가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반사되는 간접 조명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전에 이런 간접 조명의 계산이 어려웠을 때, 뭐 계산량이 많던 정보가 부족하던 이게 어려웠을 때 이미지 기반의 트릭한 방법으로 구현하고 적용했어요. 이거를 화면에다 입히면은 각종 물체들이 이렇게 양감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보다 깊이감이라든지 혹은 물체의 울룩불룩한 것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법을 이용해서 유명해진 게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미지 기반으로 구현을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나 혹은 오류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한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에는 이렇게 기둥이 2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파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는 기둥이랑 뒤에 보이는 기둥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지상에서 물론 이제 뎁스 정보를 같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저 멀리 있는 게 괜히 이쪽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못 준다든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이미지의 하단을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 어두워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반대쪽에 픽셀이 영향을 줘서 밝아진 거예요. 가리는 게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오류들이 사실 이게 미묘하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해서 이건 실제로 레이를 쏩니다. 어떻게 쏘냐면은 한 픽셀을 기준으로 반구형 이제 그렇죠, 반구형으로 레이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거 찾아와 하고 싹 쏩니다. 그래서 가리는 게 있으면은 어두워질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주변을 10개를 쐈는데 5개는 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어두워지는 거고, 전부 다 가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어두워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를 샘플링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환경도, 이제 실제 환경,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문제는 색상이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어둡다 밝다 요 2개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빛이 어떤 표면에 반사가 되면은 반사하는 그 표면의 색깔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주친 표면에 이제 살짝 묻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는 컬러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그런 현상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실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약간 더 드라마틱하게 뭐 외형을 강조한다든지 명암 차이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그런 기능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빛의 성질이 있어요. 빛은
반사하고 굴절하게 되죠. 이 물체, 어떤 물체에 부딪혔는가에 따라서 표면에서 반사하거나 혹은 투과하면서 굴절하거나 이런 이제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울이나 유리 같은 재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물체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울이나 유리가 아니더라도 뭐 조금 반사하거나 조금 굴절되거나 살짝 반투명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현실감 있는 장면을 만들게 되는데, 특히 뭐 자동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빛의 반사와 굴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차량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런 페인트들이 이렇게 뭐 단면으로 칠해진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색깔을 깔고 뭐 펄도 들어가고 클리어 코트라고 해서 약간 두께가 있는 그런 반투명한 그 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량에 페인트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가, 아니면은 사이드 미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품 중에 크롬 부품들 있잖아요.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들,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뭐 계속 얘기해 드리지만은 이미지 기반의 방식도 있어요. 빠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이제 어느 정도 반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전히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혹은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레이 트레이싱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죠. 리플렉션 프로브를 이용한 반사예요. 그래가지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서는 리플렉션 프로브라고 주변 환경을 이미지로 떠가지고 얘는 반사했을 때 주변 환경에 이 지점을 비추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자료 구조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은 저 거울을 통해서 저 뒤에 있는 배경이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레이 트레이싱으로 반사를 표현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반사는 내가 보는 시점과 보는 물체, 그리고 반사된 광선이 어디에 닿는가,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리플렉션 프로브도 물론 고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다른 걸리닝에 있는 걸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울에서는 그 자동차 시트의 앞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저 거울을 보면은 시트가 보여요. 저렇게 뻥 뚫려 있는 뒤 배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단순히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플러스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마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픽스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직접 보이지 않는 물체들은 전부 배제해 버리거든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이드 미러에 보이고 있는 그 자동차 시트의 앞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 앞부분은 제가 지금 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괜히 쓸데없이 리소스를 낭비하는 거라서 아예 이게 뚝 뜯어가지고 버려다 보시면 돼요. 근데 레이 트레이싱 기법은 반사돼서 걔를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뻥 뚫려 보일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 구조를 구성해가지고 앞부분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광선을 추적해서 그 위치의 색상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한 반사를 구현했을 땐 저렇게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사는 그러니까 왜 반사 효과가 레이 트레이싱에서 더 탁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굴절도 있어요, 당연히. 굴절은 반사랑은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투가 되면서 이제 반사는 보통 이게 돌아오잖아요. 뭐 뒤쪽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근데 투과하면서 굴절되면은 뭐 저 뒤쪽으로 가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적용될 때 같이 딸려오는 옵션이 있어요. 이제 리커시브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반사나 굴절에 의해서 광선이 이제 꺾일 거잖아요. 이렇게 꺾인 다음에 얼마나 더 이동한 거냐. 예를 들어서 꺾인 다음에 요만큼 가면은 이제 더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겠죠. 그리고 거리를 충분히 준다 하더라도 한 번만 가면은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한 번 간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 것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요 위치에 있는 물체도 반사하는 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반사해서 다시 한 번 가야 되는데, 이제 리커시브하게 할 이런 광선 수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시브 렌더링이라는 옵션에다간 그 광선이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광선이 몇 번 더 이동할 거냐, 이런 그 파라미터들을 정해줄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 5번, 7번 이렇게 다르게 줌에 따라서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굴절하는 그 저 유리병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이는지가 결정이 돼요. 다만 현실에서는 이런 반사가 무제한으로 일어납니다. 무한히. 근데 저희는 리소스는 한정적이잖아요. 실시간에 보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수를 적절하게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이미지 기반의 방법이랑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왼쪽 아래 보이는 거는 뭐 일종 차량의 헤드라이트 같은 거예요. 근데 헤드라이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모양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스크린 스페이스로 굴절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굴절하는 모델에 따라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굴절하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리커시브 렌더링,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면서 리커시브 렌더링을 켜주면은 그 내부에서도 여러 번 반사나 굴절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그 반사 굴절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적용하려면은 그냥 그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만져주면 되는 게 아니라 재질의 특성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는 데모를 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영역인데, 이제 요 특징도 이제 보통 3차원 렌더링 할 땐 물체의 위치, 얘가 높이 있거나 낮게 있거나 혹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배경과 구분하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은 사실 이제 이 샘플은 제가 이제 갖다 놓은 이미지들은 이미 많은 효과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림자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만큼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돼야 되고 좋은 걸 써야 돼요, 가능하면. 일단 기존의 그림자 맵 기반, 이제 직접 조명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이 그림자 맵 기반의 그림자 생성은 경계가 뚜렷한 건 굉장히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이제 이 그림자가 경계가 뚜렷하냐 아니면 부드럽냐, 이거는 그림자가 드려지는 곳,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 광원이랑 이 세 개가 어떻게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냐, 요게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제 뭐 조명 가지고 이래저래 장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명 가까이 빛을 가리는 물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블러리해져요. 근데 조명이랑 그 가리는 물체랑 멀어요. 대신에 이렇게 그림자가 드려지는 데랑 가까워요. 그러면 굉장히 그 그림자가 뚜렷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3차원 공간상의 위치 상관관계를 전부 고려해야 되는데, 그림자 맵은 이미지 기반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공간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모든 상관관계를 커버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쉽게는 뭐 전부 다 블러 시켜버려, 그럼 부드러워질 거잖아요. 혹은 물론 거리에 따라서 그런 블러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항상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자 맵 플러스 이미지 공간 필터링 방법은 블러를 전반적으로 좀 세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기는 했는데, 오른쪽에 레이트레이스 그림자랑 비교해 보면은 저 부분은 빛을 가리는 물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진하게 경계가 져야 되는데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블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하면은 그림자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부드럽던 경계가 뚜렷하던 상관없이 그냥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버리면은 그냥 샘플링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몇 가지 레이트레이싱의 기능들은 뭐 볼륨에서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볼륨 안에 그 레이트레이싱 관련 피처들을 하나씩 넣어주면은 적용이 되는데, 요 그림자의 경우는 조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명 컴포넌트마다 세팅을 합니다. 요거까지 이따가 그 데모를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레이트레이싱 그림자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디렉셔널 라이트나 에어리어 라이트에 대한 그림자 결과인데,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 기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있는 태양광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죠? 정오 같은 경우는 위에 바로 위에 있고 뭐 아침일 때는 이쪽에 있어서 그림자가 길게 드려지거나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림자도 되게 뚜렷해졌다가 길게 희미해졌다가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레이 트레이싱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디렉셔널 광원 자체를 이렇게 디스크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레이를 쏩니다. 아까 섀도우 레이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레이를 여러 번 쏴가지고 이제 얼마나 가려지냐 안 가려지나 이런 걸 계산해서 그냥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부드럽거나 경계가 지거나 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이 면광호도 마찬가지고요. 면광호는 면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면에 대해서 서피스에 섀도우 레이를 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계산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 기반의 트릭을 써야 했던 그림자 맵 플러스 여러 가지 필터링 기법들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기능들을 HDRP 플러스 DXR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붙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환경 설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가능하면은 2019.4 LTS 버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유니티 허브에서 HDRP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성하면 바로 환경을 세팅하면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열리자마자 반드시 그 렌더 파이프라인 위저드가 화면에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거기에 HDRP, HDRP 플러스 VR, 이제 VR용이에요. 그리고 HDRP 플러스 DXR 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뭘 고치라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픽스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설정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설정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레이 트레이싱 매뉴얼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걸 수동으로 하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 전에는 다 수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원클릭으로 환경을 체인지할 수 있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현된 픽스홀 버튼을 누르면은 잠깐 뭐 새로운 에셋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DX12로 변경하면서 에디터가 재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프로젝트가 다시 열리면은 그때부터 데모를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니티 에디터를 켜가지고 각종 픽스 버튼들 있잖아요. 여기 아까 보셨던 그 HDRP 플러스 DXR 탭인데 요 아래 원래는 픽스 올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설정들이 세팅되면서 요게 전부 다 그 녹색 체크 표시로 변경이 되면서 한번 껐다가 켜져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일단은 세팅이 한번 되어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DRP DXR 탭에서 모든 게 그린 라이트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뭐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뭐 이렇게 플레이어 세팅에서 이렇게 그래픽스 API for 윈도우즈가 DX12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여기에도 그 타이틀 바에도 DX12라고 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건데 이건 뭐 추가적인 건데 나중에 혹시라도 애플리케이션 빌드 하실 분들은 요 64비트 환경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추가적인 거니까는 전혀 빌드를 하지 않을 거니까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일단 기본 샘플씬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최근 에디터는 이 기본 씬이 바뀌었어요. 좀 더 예쁜 거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 기본 씬을 저희가 쓰지는 않을 거니까는 일단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볼게요. 뉴 씬을 누르면은 뭐 허벌판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DXR 옵션을 켜가지고 프로젝트 세팅을 바꾸면은 볼륨 이름도 이렇게 아예 바뀌어요. DXR 세팅 볼륨.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오클루전, 근데 설명 다 드리잖아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혹은 리플렉션 이렇게 두 가지가 이미 들어있는데 일단은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에셋을 하나 불러올게요. 이게 뭐냐면은
코넬 박스라 불리우는 건데, 이제 레이트레이싱 검색하면 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너무 유명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도 곧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이제 디렉션 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안 쓸 거예요, 저는. 끄고 이 코넬 박스 안에 가보면은 요 박스 안에 이 가장 위쪽에 에어리어 라이트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사이즈 요만한 애가 있는데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는 좀 밝혀볼게요. 밝히면은 요렇게 색깔이 조명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미 여기 켜놓긴 했는데 섀도우 맵, 조명의 섀도우 맵에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 좀 당겨볼게요. 요거를 켜야 돼요. 켜둬야지 나중에 다른 객체들에 같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켜놓고 이 박스에서 제가 처음 보여드릴 거는 저녁 조명, 그러니까 즉 그 간접 조명인데, 저희가 처음엔 아예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이 볼륨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있으니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지금 이제 요거는 2019.4 시점에는 프리뷰 단계인데,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 메뉴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찾아가면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체크 두 개를 켜주면은 살짝 어두워졌죠. 다 꺼볼게요. 요랬는데 조금 어두워졌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글지글지글한 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즈입니다.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려면은 디노이즈 옵션을 켜주면 돼요. 그런데 요 디노이즈 아래 보면은 세컨드 디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반사나 굴절 같은 것들에 대한 디노이즈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노이즈 두 개를 다 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켜놓은 게 대체 뭐가 달라진 거냐? 이따가 뭐 다른 객체를 넣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우선 윈도우에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렌더 파이프라인 디버그라는 게 생겼어요. 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명이 적용되는 것들을 약간 분해해서 볼 수가 있어요. 디버그 하듯이. 그래서 라이팅 탭에 가보면은 풀 스크린 디버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레이 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색깔이 좀 바뀌었죠. 얘는 간접 조명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 벽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벽이 조명을 튕겨가지고 반대쪽 벽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간접 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붉어졌죠. 반대로 조명에서 녹색 벽을 때리고 반대로 가요. 얘가 약간 녹색으로 변했잖아요. 이게 컬러 블리딩 현상이고 간접 조명의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스피어를 하나 숨겨놨는데 한번 켜볼게요. 스피어를 키면은 좀 더 명확해져요. 이 스피어의 요쪽은 약간 붉으스름하고 이쪽은 약간 푸르스름하죠. 마치 예전에 라이트 프로브를 이용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다른 점은 이미지 스페이스, 레이를 직접 샘플링 해가지고 생성해낸 그런 조명 계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막혀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인다이렉트 디퓨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인 이 피처라고 하는데, 요 레이 트레이싱 피처를 추가함으로써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말고 이제 자동차를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SS 스토어에서 미리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커넥팅 되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어차피 차량을 위한 그 레이 트레이싱 세션이었으니까는 이제 자동차를 하나 넣어볼 건데, 보시면은 뭐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요거를 쓸 겁니다. 요거 다른 데모에서도 꽤 많이 쓰는 그런 자동차고요. 일단은 임포트를 해볼게요. 자, 임포트 시키면은 얘는 좀 이따가 제가 반사 용도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러라는 미러용
이제 보이시죠? 요거 크롬 같이 들어간 거. 미러형 머티리얼 잠깐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자동차 프리팹을 갖다 놓으면은 핑크로 보입니다. 이게 유니티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핑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에셋 자체가 그 뭐죠? 레거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렌더 파이프라인 메뉴 가가지고 그냥 머티리얼을 업그레이드만 시켜주면 됩니다. 뭐 다행히도 뭐 다른 쉐이더 그래프 복잡한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기본 그 머티리얼 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자체는 되게 금방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뭐 붉게 나오는 거를 반사되는 영향이 비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앞부분에서 반사된 그 녹색 벽이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몇 가지 좀 수정을 가할 겁니다. 지금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볼륨에 이미 추가가 되어 있고 아예 레이 트레이싱 옵션까지 다 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풀스크린 디버그 모드에 가면은 아이고 이 SSAO 있죠. 요게 원래는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인데 그냥 같은 옵션을 씁니다. 같은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결과예요. 현재 레이 트레이싱의 광선 추적을 통해서 얻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결과고요. 만약에 얘를 그냥 이미지 공간에서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옵션을 꺼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요거랑 요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 트레이싱을 가능하면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그냥 단순히 옵션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오니까는 특별히 더 언급은 안 할 거고요. 반사랑 굴절 쪽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유리 있잖아요. 얘. 이 유리가 글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얘예요. 뭐 4096 글래스. 가보면 얘거든요. 얘랑 어디 보자. 크롬. 이 두 가지는 이제 반사랑 얘는 굴절이죠. 글래스는 굴절, 크롬은 반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약간 특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우선은 볼륨에서 먼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레이 트레이싱 기반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레이 트레이싱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반사나 굴절을 표현할 때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아직 안 켜져 있는데 반사를 표현할 때 리플렉션 프로브를 이용하지 않고 진짜 레이를 추적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롬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레이 트레이싱 리플렉션이 켜져 있으니 요 크롬 재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머티리얼 속성 변경이 하나 필요한데 이 서피스 옵션에 서피스 렌더링 패스 여기 가보시면은 보통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신 버전의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아예 요게 여기 체크박스로 레이 트레이스도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게 써 있는데 얘를 레이 트레이싱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커시브 렌더링을 안 켜줘서 그래요.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 가가지고 요 리커시브 렌더링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레이 트레이싱에 의한 반사나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뎁스라든지 랭스 같은 거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예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차량의 반사하는 특성은 이걸 이용하면은 리플렉션 프로브를 이용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글래스 부분도 디폴트로 돼 있었는데 얘도 레이 트레이싱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얘는 트랜스페어런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과해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얘를 레이 트레이싱으로 바꾸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이 이유는 아래에 이 리프렉션 모델을 추가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박스나 스피어 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씬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씬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굴절하는 형상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스피어 있는데 불구하고 굴절 때문에 그쪽으로 빛이 안 가는 거거든요. 굴절 줄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굴절 유리예요.
굴절을 줄이면은 이렇게 스피어의 일부가 보이고, 굴절이 세질수록 그만큼 광선이 많이 휘겠죠. 이런 식으로 반사와 굴절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얀 네모 보이는데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위에 제가 설치해둔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은 그 에어레어 라이트가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량 세팅은 이 정도만 해도 반사 굴절 같은 게 잘 들어가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요 자동차를 잠깐 빼놓고 이 스피어, 얘 누구냐? 반사하는 스피어를 놓고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잖아요. 이 스피어가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보는 스피어가 반사돼서 보이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이게 지금 바깥에 스카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카이를 쓰는데, 이 스카이에 대한 리플렉션 프로브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 마찬가지로 머테리얼, 아까 전에 이 미러를 적용을 했잖아요. 이 미러,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레이 트레이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도 레이 트레이싱으로 할 거야 라고 주면은 이렇게 진짜로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리커시브 렌더링을 얼마나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요게 또 값이 변하게 돼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자세하게 할 거냐. 이제 거울 같은 거 서로 마주 보면은 막 서로 비쳐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깊게 볼 거냐.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넣으면은 비쳐 보이는 스피어는 괜찮은데 또 거기에 비쳐 보이는 여전히 그 리플렉션 프로브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단계를 높여가면서 필요한 만큼, 다만 이걸 너무 많이 주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내려가니 지금은 간단한 씬이라서 괜찮은데 복잡한 씬에서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에서 보여주는 간접 조명, 반사나 굴절,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림자까지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자세 장표로 돌아가서 랩업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하면 전역 조명을 계산해가지고 보다 사실감 있는 장면을 렌더링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가 되었던, 이제 물론 이 세션의 제목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거였지만은 자동차가 레이 트레이싱의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랬어요.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선글라스 예제도 있었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조명이라든지 램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인테리어 같은 것까지도 전부 이런 레이 트레이싱의 기능을 활용하면은 보다 사실감 있는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유니티 레이 트레이싱은 HDRP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HDRP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볼륨 설정들,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어떤 걸 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고, 조명에서는 그림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반사나 굴절이 필요한 재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정들, 예를 들어 아까 렌더 패스를 디폴트에서 레이 트레이싱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설정들을 해주고 나면은 기본 설정은 끝나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부터는 아트웍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전시장에 갖다 놓을 건데, 이제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명을 어디다 배치하면은 차가 좀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혹은 고객들이 구매하고 싶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이것들을 가상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다 차량 에셋을 갖다 놓고 조명을 여기 놔 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미리 프로토타이핑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컨텐츠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활용해서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해서 좀 더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Q&A 시간인데요. 이 영상이 송출되는 동안에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